안녕하세요.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을 겪었던 40대 남자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정말 예기치 않은 순간에 의해 180도 바뀌기도 하더군요. 전 아주 우연한 계기로 불구덩이 앞에서 뒷걸음질 칠 수 있었는데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던 그 일로 인해 저뿐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도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답니다.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상처를 안겼던 그 일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아버지는 작은 출판 사업을 하셨습니다. 저와 남동생이 성인이 된 후론 사업을 다 정리하시고 현재 가치로 30억가량 되는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으며 어머니와 편히 지내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집이 대단히 부자는 아니었지만 평범한 집들보다 조금은 넉넉하게 살았었어요. 동생은 미술계의 길을 걷게 됐는데 전 어릴 적부터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다행히 공부머리가 없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특출난 편도 아니었기에 코피 터지도록 공부를 열심히 했었죠.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고 재미가 없어 전 친구도 많이 없었는데요. 10살 때인가 그때 처음 같은 반이 된 심수보 녀석 하나가 자꾸 절 건드리고 무시하더라고요. 야, 유치하게 힘 좀 세다고 친구를 건드려? 너 내가 진짜 주먹 맛이 뭔지 보여줘? 이 한심한 놈아. 그때 절 도와준 또 다른 같은 반 친구가 있었습니다. 신경민이라는 친구였는데 엄청 활달하고 싸움도 잘하는 친구였죠. 그 일을 계기로 우린 많이 친해졌습니다. 경민이가 나서서 절 많이 챙겨줬거든요. 자연스레 우린 절친이 되었고 학년이 올라가 반이 달라져도 여전히 중마고우 사이였죠. 우린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이 올라갔고 그때도 같은 반을 무려 4번이나 했었어요. 그래서 우린 더더욱 바늘과 실 같은 사이가 될 수 있었답니다. 내성적인 저였지만 경민이 옆에 있으면 말도 많아지고 평범한 남자애처럼 가끔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험한 말도 친근감 표시로 내뱉을 수 있었죠. 전 학년이 올라갈수록 1등도 자주 하며 공부에 더 파고들었는데요. 경민이 노력을 하긴 했지만 공부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난 집 사정 때문에 학원도 못 다니고 공부할 환경도 안 되잖아. 어쩔 수 없지 뭐. 사정이 어려웠던 경민이를 위해 전 제 시간을 쪼개 경민이를 집으로 불러 함께 공부를 하곤 했어요. 제가 학원에서 배운 것도 알려주고 필기한 노트도 빌려주었고요. 그 덕에 경민이는 상위권에 못 들어도 중위권 정도의 성적은 유지할 수 있었어요. 모범생 친구 하나 둬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 고맙다 용이야. 난 가뜩이나 머리도 안 좋은데 너 아니었으면 진짜 여태 성적 바닥을 기고 있을 거야. 경민이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기에 저희 부모님도 경민이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제 동생도 형형 하면서 꽤 사이가 가까워졌죠. 어머니는 경민이와 경민이 여동생을 위해 반찬도 종종 싸주셨고 아버진 경민이에게 가끔 용돈도 주시곤 했어요. 아저씨, 전 아저씨 아들도 아닌데 왜 자꾸 용돈을 주세요? 감사하지만요. 내 아들 친구면 나한테도 아들이지 뭐. 뭐해? 어른 손 부끄럽다.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앞으로도 우리 용이랑 친하게 잘 지내고. 알았지?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저희 가족이 경민이를 그렇게 더 신경 썼던 건 경민이네 가정사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경민이는 어머니가 안 계셨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 소위 말하는 건달이셨어요. 건달은 무슨 뭣도 아닌 삼류 양아치야. 건달 따까리. 경민이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곤 했죠. 예전엔 교도소도 2번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어머니가 계셔서 경민이와 경민이 동생을 돌봐주셨는데 유일하게 자식들을 챙겨줬던 경민이네 어머니도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죠. 경민이네 아버진 경민이 동생에겐 손을 대지 않았지만 경민이에겐 종종 손찌검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아버지에게 당해 엉망이 된 경민이가 동생까지 데리고 저희 집으로 도망쳐 온 적이 있었어요. 용이야,
나랑 내 동생 좀 여기 있게 해줘. 아저씨, 아줌마, 저희 잠깐이라도 여기 좀 있게 해주세요. 이러다 저희 아버지한테 큰일 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민이네 아버진 술을 먹고 들어와 그날따라 심한 손찌검을 했던 겁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은 자식에게 손을 댄 경민이네 아버지에게 크게 분노하셨어요. 두 분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민이와 경민이 동생을 저희 집에서 보호해 주셨죠. 그런데 얼마 뒤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민이네 아버지가 조직 생활에 안 좋은 일에 휘말려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던 겁니다. 그때 경민이도 경민이 동생도 정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 부모님은 아예 경민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동생과 함께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우리가 가족은 아니니 평생 살아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둘 다 미성년자인 애들을 어떻게 내보내겠니? 너희 아버지가 남기신 전세집 보증금은 우선 잘 가지고 있다가 너 성인 되면 나가서 집 구하는 데 쓰거라.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줌마. 그렇게 저희 집에서 지내며 아버진 경민이네 남매를 학원까지 보내주셨어요. 늘 저와 동생을 부럽게 봤던 두 사람이 안타까우셨던 거죠. 그리고 경민이가 저희 집에서 지냈던 1년이 조금 넘는 시기가 하필 저와 경민이가 고2, 고3이던 때였기에 아버진 경민이의 수능도 걱정해 주셨던 겁니다. 다만 나중에 직장인이 되면 꼭 갚으라는 조건을 거시더라고요. 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한다. 공짜가 습관이 되다 보면 사람을 망치게 되더라고. 여기서 생활하는 것까진 아이들을 잘 키워낼 의무가 있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만 학원빈 직장 들어가면 다 갚아. 그렇게 약속한다면 이 아저씨가 도와주마. 경민이와 경민이 동생은 감사하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두 사람이 저희 집에서 지내는 내내 저희 어머니는 자식들과 두 사람을 전혀 다르게 대하지 않으셨고 저도 여전히 제 시간을 쪼개 경민이의 공부를 도와주었답니다. 제 동생도 두 사람을 전혀 군식구 취급하지 않고 편하게 대해줬고요. 시간이 흘러 전 서울의 명문대 합격했고 원래는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니었던 경민이는 그래도 수도권의 4년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답니다. 그때 아버진 경민이에게 첫 등록금까지 내주셨어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거 기특해서 주는 아저씨 선물이다. 합격 축하한다. 이후 경민이는 약속대로 작은 전셋집을 구해 동생과 집을 나갔습니다. 어차피 합격한 대학이 저희 집에서 다니기에 많이 멀어 집을 나가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그곳은 서울은 아니라 저렴한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고 경민이는 집 구하고 남은 돈을 생활비와 학비에 보태며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립해 나가더라고요. 또 부모님은 경민이 동생이 대학에 갈 때까지 여전히 학원비를 지원해 주셨고 경민이 동생이 경민이와 똑같은 대학에 붙었을 땐 마찬가지로 또 첫 등록금을 내주셨답니다. 감사해요, 아저씨. 저희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 꼭 훌륭한 어른 돼서 이 아저씨 실망시키면 안 된다. 아저씨가 바라는 건 니들이 제대로 된 어른으로 자라는 거, 그거 딱 하나야. 경민이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비나 생활비가 모자라다며 제게 몇 번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겐 더는 손 벌리기 죄송하다면서요. 전 아버지가 학비를 내주셨고 학교 간판으로 과외라며 용돈벌이도 적지 않게 했었기에 흔쾌히 돈을 빌려줬습니다. 물론 그건 제게도 큰 돈이었지만 경민이의 사정을 잘 알기도 했고 경민이보다 조금이나마 운 좋게 태어난 만큼 친구의 힘듦을 나눠주고 싶었거든요. 아마 어릴 적 경민이가 절 도와줬던 기억이 오래오래 남아있어서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경민이와 경민이 동생은 대학을 졸업한 뒤 각각 서울의 자취방을 구해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돈을 모아 부모님께 빌린 학원비를 전부 갚았죠. 또 경민이는 제게도 빌려갔던 돈을 전부 갚았어요. 부모님은 경민이와 경민이 동생에게 도와준 첫 대학 등록금은 돌려받길 사양하셨습니다.
그건 우리 선물이었다.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너희가 기특해서 주는 선물. 비록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너희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말고 늘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거면 우린 더 바랄 게 없어. 두 사람은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 정말 고마워하며 직장 생활하면서도 가끔 저희 집에 찾아와 시간을 보내고 갔습니다. 한 번씩 저희 부모님께 선물도 하면서요. 저는 석사 과정까지 마친 뒤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만나 술 한잔할 때마다 경민인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야, 대기업 연구원이 이런 평범한 중소기업 회사원 나부랭이랑 어울려주고 아주 영광이다, 영광. 그래 임마, 영광인 줄 알아. 그런 농담도 친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바빠져서 저만큼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그렇게 우린 가끔 만나 농담 따먹기도 하고 술도 한잔하며 여전히 가깝게 지냈어요. 저는 경민이도 경민이 동생도 어릴 적 힘들었던 만큼 잘 살길 바랬습니다. 가정도 꾸리면서요. 그런데 경민이는 나이 36에 한번 파혼을 당하고 말았죠. 내가 직업도 별 볼 일 없고 고아라서 싫댄다. 아니, 차라리 평범한 고아면 낫기라도 하지. 범죄자 아버지를 둔 주제에 감히 누굴 넘보냐고 나한테 막 소금을 뿌리더라. 난 내 입으로 말한 적 없었는데 그 집에서 내 뒷조사를 해봤대. 여자친구도 우리 아버지가 범죄자인 줄은 몰랐다면서 바로 이별을 통보하더라고. 내가 뭐 좋아서 그런 부모 뒀냐? 어?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용이야. 야, 잊어버려. 네가 얼마나 괜찮은 놈인데. 네 절친이 내가 보장한다. 분명 너라는 사람의 진가를 확실히 알아봐줄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야. 야야, 술이나 마셔. 오늘 양주 한번 까자. 이 형이 특별히 쏜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 녀석의 잘못도 아닌데 참 속상하더군요. 저는 바쁜 시간을 쪼개 경민이를 위로해주려 많이 노력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저희 아버지도 경민이를 집으로 불러 술잔을 따라주시더니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해주시더라고요. 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부터 하고 보는 사람들 신경 쓸 거 없다. 그냥 인연이 아니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억울함에 빠져 살지 말고 그냥 차라리 네가 운 좋게 오래가지 못할 인연을 빨리 정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라. 힘들 땐 언제든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가고 너한텐 우리가 있잖니. 어머니 또한 그 뒤 경민이를 자주 불러 따뜻한 집밥을 자주 해먹이셨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노력하고 시간도 많이 흐른 덕에 다행히 경민이는 예전의 밝은 모습을 많이 찾을 수 있었죠. 그렇게 경민이가 파혼한 지 3년 뒤 어느 날 경민이가 제게 갑자기 소개팅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우리보다 1살 어린 사람인데 직업이 간호사야. 내가 파혼당하고 마음 다스리고 싶어서 나가던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람인데 사람이 정말 유쾌하고 괜찮더라고. 거기 모임장이 좀 이상해서 우리 둘 다 금세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좋았던 사람들 몇 명이선 가끔 만나곤 했었어. 그래? 그렇게 좋은 여자면 네가 만나지. 왜 나한테 만나래? 난 그때 그 파혼당했던 일 때문에 아직은 여자가 눈에 안 들어와. 그리고 무엇보다 너하고 딱 어울리는 짝 같더라니까. 나한테나 속 터놓을 줄 알지. 그 나이 먹도록 여전히 숙맥에 내성적인 너한텐 그렇게 밝고 활발한 선정씨가 엄청 좋은 시너지를 내게 해줄 것 같더라. 아, 소개팅이라 뭔가 자신 없는데. 야, 한번 만나나 봐. 설마 내가 너한테 아무나 소개시켜주겠냐? 넌 내 절친이자 형제나 마찬가지인데 좋은 여자 소개시켜주는 걸로 나도 너한테 평생 졌던 신세 조금이라도 갚아보자. 여자 잘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는 거 인생에 몇 안 되는 큰 복이다. 경민이가 하도 적극적이길래 전 경민이를 믿고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직접 만나보니 선정씨는 정말 유쾌한 사람이더라고요. 어? 선정씨, 거기 원피스에 양념 튀었어요. 밝은색 옷인데 어떡해요? 어? 이거 제가 이따 간식으로 먹으려고 한 건데 들켰네요.
네? 농담이에요, 농담. 에이, 괜찮아요. 집에 가서 빨면 되죠. 근데 얼룩 묻으니까 꼭 무늬 같고 유니크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전 좋은데요? 사장님, 계산할게요. 네, 1,000만 원입니다. 여기 맛도 있는데 가격도 싸네요. 번창하시겠어요? 이 아가씨 아재 개그 좀 받을 줄 아시네. 자, 기분입니다. 제가 드신 맥주 2병은 서비스로 빼드릴게요. 옷에 양념이 튀어도 까르르 웃고 식당 사장님의 재미없는 농담도 유쾌하게 받아주던 모습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더군요. 주로 내성적이고 조용했던 저와는 참 다른 사람 같았는데 보고 있기만 해도 자꾸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우리 몇 번의 만남 이후 정식 연인이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른도 공경할 줄 알고 정말 착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절 행복하게 만들어준 최고의 장점은 역시나 절 계속 웃게 해줬다는 거였죠. 오빠, 이것 봐라. 인터넷에서 본 건데 옛날 생각나서 내가 연습 좀 해봤어. 뭔데? 뭐야? 아이, 그거 개다리 춤이잖아. 어때? 잘 추지? 나 어렸을 때 남자애들보다 이거 훨씬 잘 췄어. 아, 오늘 밤바람 너무 좋다. 오빠, 내가 공짜로 콘서트 보게 해줄까? 콘서트? 어, 어제 막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들어온 최고의 디바 유선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 동남아 순회 공연까지 마치고 오셨습니까, 유선정 씨? 털털하게 개다리 춤도 춰주고 심심할 틈 없이 웃게 해주던 여자친구와 함께 있노라면 너무 웃어서 입이 다 아플 지경이었어요. 회사에서 우울한 일이 있었을 땐 과장되게 화를 내며 절 피식 웃게 하기도 했죠.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누구야? 데려와. 어디 감히 내 남자친구 기분을 상하게 해. 회초리 어딨어, 회초리. 내가 아주 혼쭐 내줄 테니까 오빤 걱정 하덜덜 말어. 네가 회초리까지 들고 우리 회사 찾아오게? 나 기대한다. 제게 정말 좋은 여자를 소개해준 경민이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동안 연애를 몇 번 해보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행복했던 연애는 처음이었거든요. 우린 함께 친구를 만나 맛있는 밥과 술을 사기도 했죠. 선정 씨, 제 말이 맞죠? 제 친구 녀석 조금 재미는 없긴 하지만 이만한 진국도 없다고 했잖아요. 용이야, 너 정말 선정 씨랑 잘 어울려. 고마워. 니 덕에 나 진짜 장가갈 수 있겠다, 야. 어머, 오빠. 지금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야? 난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야. 여자친구는 저와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하더군요. 그건 아이 때문이었죠. 나 벌써 조금 있으면 40이잖아. 애 낳으려면 지금도 엄청 노산이야. 무엇보다 난 비록 1년도 안 만났어도 오빠에 대한 확신이 있어. 오빠는 안 그래? 난 우리만한 천생연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아이 생각이 있었고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만난 지 9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인사를 드렸어요. 어차피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이거저거 하려면 최소 반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더 걸릴 테니까요. 직업이 간호사라고? 사람 살리는 일만큼 숭고한 직업이 또 어디 있겠냐. 아주 멋지구나.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생기겠어. 먹는 것도 복스러운 것 좀 봐. 많이 먹어. 내가 음식 많이 해놨어. 감사합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저 결혼하면 음식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어머님 음식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참하고 밝아 보이던 여자친구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제 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부모님은 고맙다며 경민이를 따로 불러 밥까지 사주시더라고요. 네가 우리 아들 장가를 다 보내주는구나. 고맙다, 경민아. 아니에요, 아저씨. 제가 용이한테 받은 게 얼마나 큰데 저도 뭐라도 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예비 처간 평범한 집이었는데 예비 장인 장모님은 인사를 드리러 갔던 제 손을 잡고 그렇게 고맙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인상도 선한 사람이
직업도 집안도 다 좋고 어쩜 그리 완벽한가. 응? 우리 선정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네. 그렇게 양가 모두 인사를 드린 지 얼마 뒤 여자친구와 제가 만난 지 300일이 되는 기념일이 찾아왔습니다. 주말이었던 그날 전 여자친구와 근사한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었어요. 여자친구는 그날 병원 근무가 있어 일을 하고 있었죠. 전 그런 여자친구를 깜짝 놀래켜주기 위해 커다란 꽃다발을 사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께 드릴 간식거리까지 사서요. 그런 절 본 여자친구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오빠,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너 퇴근 시간 다 됐는데 안 나오길래 들어와 봤는데 나 민폐 끼친 건 아니지? 자, 나랑 300일이나 만나줘서 정말 고마워. 이건 내 마음이야. 안녕하세요. 저 선정이랑 결혼할 사람입니다. 이건 힘드실 텐데 좀 나눠 드시라고 사왔어요. 저희 선정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자친구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꽃다발을 안아들더군요. 전 뒤에 있던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간식을 내밀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딱 한 사람만 여자친구와 동년배로 보이고 나머지 분들은 좀 어려 보이는 걸 보니 그 병원 간호사들의 연령이 좀 어린 것 같더라고요. 경민이 동생 생각이 나 저는 더 친절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간호사들은 어딘가 어정쩡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 잘 먹겠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선정쌤 결혼하세요? 전에 그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한다던 분이 이분이세요? 내가 말 안 했었나? 얼마 전에 양가 인사도 드렸어.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스윗하다니까? 능력이지 센스있지. 나 벌써 너무 행복해진다니까? 나 안 그래도 일 다 마무리했어. 옷만 갈아입으면 돼.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알았지? 쌤들, 나 그럼 먼저 퇴근해요. 저를 과하게 띄워주던 여자친구의 말에 괜히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진료가 방금 끝나 환자도 없는 시간이었기에 전 잠시 의자에 앉아 여자친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 모여있던 간호사들이 이상한 소리를 수군대더라고요. 야, 유선정 쟨 진짜 남자 꼬시는 재주도 좋아. 이게 벌써 몇 번째야? 그러게요. 남자만 불쌍하죠 뭐. 내 말이 진짜 신은 불공평하다니까. 어떻게 저런 애한테 저런 좋은 남자가 꼬여. 남자들도 다 보는 눈이 발바닥에 달린 거야.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니었건만 그들의 말소리 너무 선명하게 들리더군요. 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서 보니 여자친구와 동년배로 보였던 사람과 다른 간호사들이 제 쪽을 흘끗거리며 떠들고 있더라고요. 분명 수근거리는 모양새긴 했는데 어째 저 들으라는 듯 목소리는 한껏 키운 듯 했습니다. 저기요, 방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뭐가요? 이상한 느낌에 전 직접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컷 떠들 땐 언제고 간호사들은 딴청을 피우더라고요. 다급한 마음에 저는 얼른 지갑을 꺼내 뒤져봤어요. 사례라도 하면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마침 또 현금이 1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급한 대로 그거라도 꺼내 건네며 다시 그들을 채근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걸로 커피나 간식이라도 사드시고 조금 전에 그게 무슨 말씀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게 몇 번째냐뇨? 방금 저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유선정 선생님 조심하세요. 그들 중 나이가 많이 어려 보이는 간호사가 돈을 딱 돌려주며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마침 옷을 다 갈아입은 여자친구가 해맑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간호사들은 황급히 아무 일도 없던 척을 하더라고요. 오빠, 가자. 쌤들, 저 가요. 그렇게 여자친구가 나와서 식사를 하는 내내 전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대놓고 물어보자니 그게 진짜라고 해도 솔직히 말해줄 것 같지도 않고
빨리 어떻게든 사실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전 선물로 준비해간 목걸이도 주머니에서 결국 꺼내지 못했어요. 이후 전 여자친구가 쉬는 날 몰래 병원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커피와 간식거리를 사들고서요. 저기요, 저 기억하시죠? 저기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글쎄, 저희 모른다니까요. 그들은 곤란한 표정으로 제가 사간 커피와 간식까지 거절하더군요. 하지만 전 굴하지 않고 2번을 더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수확이 없자 터덜터덜 병원을 나왔는데 뒤에서 누군가 절 따라 나와 부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은 그들 중 가장 어려 보였던 간호사였습니다. 저기요, 어차피 다음에 또 찾아오실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얘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여기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퇴근 후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제 노력이 헛되진 않았었나 싶어 저는 얼른 연락처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전 그 간호사가 퇴근한 뒤 한 카페에서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자신이 그 병원의 막내 간호사라고 말한 그 사람은 첫 마디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실은 선정쌤, 남자를 마치 옷 갈아입듯 갈아치우는 사람이에요. 2달 전만 해도 다른 남자가 꽃다발 들고 똑같이 병원에 찾아왔었거든요. 병원에 선정쌤 남자친구라고 찾아온 사람만 해도 수두룩하다고요. 심지어 그중엔 외국인도 있었어요. 네? 아니, 예전엔 그렇다 치고라도 2달 전이요? 네, 아마 선정쌤 지금도 그 남자랑 양다리 중일걸요? 선정쌤 자기가 남자들한테 인기 있는 거 엄청 자랑하고 뻐기고 다녀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걸 저희한테 엄청 자랑도 해서 남자들 얘기 우리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희 씨가 대기업 연구원인지 집이 잘 사는지도 다들 알고 있었던 거고요. 결혼 얘긴 그때 처음 들었지만요. 입이 정말 떡 벌어지더군요. 막내 간호사는 여자친구가 원래 양다리 3다리뿐 아니라 문어발식 연애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다니던 사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간호사들에게 외국인 한국인 할 것 없이 자기가 사귀어본 남자만 해도 한 트럭이라고 자랑을 그렇게 했다고 해요. 선정쌤 원래 그렇게 클럽이랑 나이트도 자주 다녔었어요. 명품 같은 것도 막 뜯어내고 어떤 남자한텐 용돈까지 받으면서 연애했었다고도 하더라고요. 아주 예전엔 술집에서도 잠깐 일해봤다는데 진짜 물랑 그 자체인 사람이에요. 전에 용희 씨에 대해 얘기할 때 선정쌤이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연애는 지금 만나고 있는 7살 연하인 남자랑 계속하고 결혼은 동시에 만나고 있는 용희 씨랑 하면 좋겠다고요. 재미는 없어도 돈이 최고라면서요. 그 7살 연하라는 사람이 2달 전에 꽃다발 들고 찾아왔다던 그 남자예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럼 다들 그걸 알아서 그때 다들 저 들으라는 듯이 수군댔던 거예요? 근데 왜 바로 저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주지 않았어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봉변당하기 싫은데 그래도 알아서 눈치채고 선정쌤을 차버리길 바랬던 거죠. 실은 우린 용희 씨를 위했다기보단 유선정 그 여자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사실 그 여자 남자 문제를 빼고라도 진짜 악독한 여자예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여자친구의 충격적인 정체를 폭로한 그 간호사는 한숨을 푹 쉬더니 심란한 말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간호사들 태움 유명한 거 아시죠? 선배가 후배 간호사 못 살게 굴고 일부러 업무 배제시키면서 골탕 먹이고 퇴근도 막 못하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아예 그만두게 더 못되게 하고 그런 거예요. 아, 네. 기사로 많이 접했죠. 선정쌤이 그랬어요. 원장님한테 알랑방귀 그렇게 끼어대서 원장님 신임이 두터운데요. 그걸 믿고 아래로 간호사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들어온 지 이틀 된 신규한테 너 그런 것도 못하냐면서 환자들 앞에서 망신 주고 일부러 발 걸어 넘어뜨린 적도 있다고요. 그리고선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다니냐면서 너 같은 애 때문에 내가 모시는 거라고 막 히스테리를 부리더라고요. 그 여자 때문에 울면서 그만둔 사람 정말 한둘이 아니에요. 간호사는 동갑내기 간호사 한 명을 빼곤
다 자기보다 어렸다는 점을 이용해 그렇게 심한 짓을 하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막내였던 자신도 여자친구 때문에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수도 없었다고 했고요. 간호사들은 더는 못 견디겠다며 병원 원장에게도 건의를 했다는데 그 병원 베테랑이었던 여자친구를 원장이 자르길 망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쌤이 더 의기양양했던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그 쌤이랑 동갑인 다른 쌤이 간호사들 위로해주고 많이 챙겨주셔서 저도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용희 씨 보니까 나쁜 분 같지 않은데 제발 도망치세요. 그런 여자가 그쪽 같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우선 감사합니다. 어려우셨을 텐데 저한테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우선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사례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분은 끝까지 단 한 푼도 받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남의 뒷이야기 발설하면서 대가까지 챙기는 찝찝한 짓은 하고 싶지 않으니 그저 여자친구가 꼭 응징을 당했으면 좋겠다고만 하더라고요. 이후 전 업체를 알아봐 여자친구의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간호사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여자친구의 자세한 과거까진 알아내지 못했지만 여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건 정말 사실이었더군요. 그 남자는 이미 알면서도 그냥 그 여자를 가볍게 만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전 이미 배신감이 차오르기엔 충분했습니다. 너 이거 뭐야? 할 말 있으면 해봐. 이놈 알지? 오빠가 어떻게 이걸...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양다리 증거 사진을 내놓으며 따져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드냐며 제게 웃어 보이던 여자친구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싹 굳어버렸죠. 저는 그런 여자친구에게 유도신문까지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내가 알아낸 거 더 말해줘? 너 나 만나기 이전에 그렇게 나이트 죽순이었다며? 거기다가 남자도 그렇게 갈아치웠다며? 용돈도 받으면서 연애한 적도 있다지? 너 나한테 살면서 남자 딱 4번 만나봤다고 하지 않았어? 클럽은 무서워서 근처도 못 가봤다며? 아니 오빠 내 뒷조사라도 한 거야? 그래? 그래. 결혼 전에 네가 어떤 애인지 확인해보려고 혹시 하고 해봤다. 차라리 과거에 대해 거짓말을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기가 차진 않았을 거야. 근데 양다리? 그런 주제에 나한테 결혼하자고 해? 너 날 아주 돈으로만 봤구나. 그 막내 간호사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며 추궁해보자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불안해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간호사의 말이 모두 진실이었다는 증거였죠. 너무 화가 났던 전 눈앞에 있던 물을 그 여자 얼굴에 끼얹어 버렸습니다. 차마 여자에게 손은 못 대도 10달 동안 절 농락한 응징은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찬물을 맞은 게 분했는지 여자친구는 갑자기 눈을 표독스럽게 치켜뜨더라고요. 아, 진짜 짜증나게 왜 이딴 걸 뿌려? 그래, 2판 4판이다 이거야. 내가 너 돈 아니면 뭐 때문에 만났겠냐? 재미도 없어. 잘생긴 것도 아니야. 뭐 하나 봐줄 것도 없는데. 아, 진짜 다 된 밥이었는데 음흉하게 뒷조사 같은 걸 할 줄 누가 알았어? 이게 바로 네 본색이었구나. 와, 그 못된 성질 여태 어떻게 숨겼냐? 너 내가 절대 가만 안 놔둘 거야. 내 인생 망치려고 했던 죄 내가 꼭 대가 치르게 만들어줄 거라고.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아, 진짜 짜증나. 근데 너 그거 아냐? 너한테 접근해서 돈 실컷 뜯어내려고 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바로 네 친구 신경민이야, 신경민. 본색을 드러낸 그 여잔 제게 더욱 충격적인 말을 내뱉더라고요. 설마 아니겠지 하며 의심조차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던 바로 제 친구의 이름을 꺼냈던 겁니다. 순간 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고 말았어요. 그 여잔 그런절 비웃으며 계속 말했죠. 엄청난 충격이지? 그렇게 고고한 척 잘난 척 하더니 자기 중마고한테 뒤통수 맞는 꼬라지하곤. 야, 얼마나 인생을 먹같이 살았으면 친구가 네 인생을 망치려고 드냐? 독서 모임? 난 그딴 거 든 적도 없고 우리 2년쯤 전에 채팅 어플로 만났어.
처음 보는 여자 남자끼리 만나서 술 먹고 하는 그 채팅으로 말이야. 그 뒤로 그냥 한 번씩 만나서 재미삼아 술만 마시고 지냈는데 갑자기 그놈이 그러더라. 완전 새님인 친구 녀석이 있는데 조그만 꼬시면 금방 해벌쭉해서 넘어올 거라고. 돈도 잘 벌고 집도 좀 사니까 결혼해서 순진한 너만 잘 속이면 뒤로 남자도 실컷 만나고 돈도 잔뜩 빼돌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너 만난 거야. 그 여자의 엄청난 폭로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 여잔 둘이 작당 모의를 했던 문자 내용까지 보여줬습니다. 그 여자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던 거죠. 내가 이 마당에 나만 못되게 억울해서 다 폭로하는 거야. 그놈도 엿대고 너도 상처 제대로 입어보라고. 아유, 짜증나. 괜히 저 둘 사이 껴가지고. 그 여자 머리를 털며 잔뜩 신경질을 내고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전 바로 경민이네 집까지 달려갔어요. 그리곤 그놈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바로 얼굴을 날려버렸죠. 야, 너 미쳤어? 갑자기 뭐야?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꽃뱀 같은 여자 실체 너 다 알고 있었다며? 다 알고서도 일부러 그 여자한테 나 소개시켜준 거라며? 호구 같은 놈이니까 결혼만 하면 쉽게 속여먹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변명 따윈 할 생각도 마. 나 다 알고 왔으니까. 그놈과 제가 몇 년짜리 인연이랍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너무 큰 배신감에 자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놈은 더듬거리며 할 말을 찾으려 노력하더니 이내 포기한 듯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놈은 여전히 멱살을 잡고 있던 제 손을 우악스럽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탁탁 털며 험악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눈치챈 거야? 다 텄네 텄어. 그래, 내가 그랬다. 뭐? 뭐야? 너 뭐 그렇게 당당해? 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 왜? 네가 나한테 이럴 이유가 없잖아. 없긴 왜 없어? 사실 나 항상 네가 짜증났어. 부모 잘 만난 덕에 잘 살고 있으면서 꼭 네가 나보다 훨씬 나은 인간이냥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태도가 기분 더러웠다고. 뭐? 내가 언제 널 내려다봤어? 아닌 척 하지 마. 맨날 날 너보다 못하게 생각하잖아. 그래도 나 예전에 너한테 많이 고마웠어. 너희 가족한테도. 근데 갈수록 분한 거야. 왜 난 그런 좋은 부모님을 못 만나서 맨날 너한테 신세진 입장이 돼야 돼?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부모도 집안도 직장도 왜 너만 맨날 나보다 좋은 걸 가지냐고. 근데 그 와중에 내 잘못도 아닌 일로 파혼까지 당하고 나니까 네가 너무 밉더라. 내가 미웠다고? 그래. 내 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비싼 술 사주겠답시고 돈 자랑하는 네가 내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면서 어줍지 않은 위로나 건네는 네가 너무 미웠어. 그래서 그랬다. 왜? 너도 나처럼 한번 추락해보라고. 여자 잘못 만나 인생 망하고 난 뒤에도 그렇게 잘난 듯이 웃고 있을 수 있는지 그거 지켜보려고 했다. 왜?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린 누구보다 절친한 사이라고 생각했건만 저에 대한 엄청난 열등감을 품고 있었다는 그놈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놈은 1년 전 제가 자신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지 않은 일까지 운운했어요.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기에 이유를 물어보니 이 녀석이 좀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말리려 돈도 빌려주지 않았던 건데 이놈은 그 일에까지 앙심을 품었던 겁니다. 항상 네 생각이 맞는다는 듯이 가르치려는 그 짜증나는 태도, 어렵게 꺼낸 부탁을 단번에 거절해버리는 그 무례함, 난 진짜 하나같이 다 기분 나빴어. 결국 이렇게 다 망해버렸지만 어때? 너도 인생에서 이렇게 미끄러진 일이 있으니까 기분 더럽지? 그렇게 적당히 잘난 척 했어야지. 저는 거의 광기 어린 표정으로 제게 악을 쓰던 그놈의 얼굴을 다시 한번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곤 계속해서 차오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죠. 도움받을 땐 그렇게 고맙다더니 배 좀 부르니까 그런 내가 고가웠냐? 짐승맛도 못한 놈아. 넌 나랑 똑같은 출발선에 섰어도 아니
나보다 더한 부잣집에서 태어났어도 그따위로밖에 못 살았을 거야. 감사한 줄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심보만 덕지덕지 붙었으니까. 네가 뭘 알아, 뭘. 그래, 난 너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네. 내가 아주 사람 보는 눈이 틀렸어. 신경민, 넌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당장은 못 느낄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될 거야. 조건 없이 널 위해준 친구를 네 손으로 버렸다는 게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었는지. 너 내가 절대 용서 못해. 날 이렇게 배신한 일 나 평생 잊지 않고 저주할 거야. 알았어? 전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던 그놈에게 온갖 악담을 퍼붓곤 발길을 돌렸습니다. 자꾸만 흘러넘치던 눈물을 꾹꾹 닦으면서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모든 일을 말했더니 부모님과 동생은 놀라 뒤로 나자빠지더군요. 아버진 화가 나서 그놈에게 전화를 거셨는데요. 그놈은 아버지의 전화를 받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다음날 제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달려온 그놈의 동생이 저와 가족들 앞에 무릎까지 꿇고 앉아 눈물을 펑펑 흘렸죠. 죄송해요, 아저씨, 아줌마. 오빠를 어떻게든 끌고 와서 무릎 꿇리려고 했는데 한 번 전화해서 쌍욕 퍼부어졌더니 그 뒤론 제 전화도 안 받아요. 용희 오빠 미안해. 어떻게 우리 오빠가 이럴 수가 있어. 부모님은 사람이 무섭다며 한탄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건 그놈인데 엄한 그놈의 동생만 사과를 수십 번이나 되풀이하다 돌아가야 했죠. 제 학창시절 동창들도 그놈의 만행에 대해 모두 알게 됐습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얼마 뒤 전 예정됐던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놈이 겁도 없이 거길 나왔다가 먼저 와 있던 절 보자마자 아주 줄행랑을 치더라고요. 야, 경민이 저는 왜 도망가냐? 넌 또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너네 싸웠냐? 이상하게 여긴 친구들이 캐묻기에 전 술을 마시고 결국 울분을 토해버렸네요. 제 파혼 이유에 대해 모두 말해준 거죠. 그러자 친구들은 모두 난리가 났었답니다. 그놈 자기 동생이랑 같이 너희 집에서 먹고 자고까지 한 놈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그래? 야, 앞으로 다들 그놈 상종도 하지 마. 한편 전 여자친구에게도 분이 풀리지 않아 병원에 직접 민원을 넣었습니다. 인터넷에 먼저 소문을 퍼뜨리면 죄 없는 병원에 피해가 갈까봐 우선 따로 민원을 넣었던 거예요.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 폭로하며 이런 말을 덧붙여서요. 사람 살리는 병원에서 사람 마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사람을 환자들 앞에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간호사들도 그 여자의 만행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던데 부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만약 합당한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신다면 전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이 사실을 올릴 생각이에요. 나중에 막내 간호사가 말해주길 그 일로 병원이 엄청 소란스러워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이때다 싶었던 다른 간호사들이 모두 합심해 그동안 그 여자가 저지른 만행을 더 많이 폭로했다고 하더라고요. 음성 녹음 파일 등 증거들까지 모두 앞세워서요. 결국 그 여자는 병원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일로 제게 앙심을 품은 건지 그 여자는 제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쌍욕을 퍼붓더라고요. 다른 병원에도 소문 퍼져서 나 취직도 골치 아프게 됐다고. 헤어졌으면 됐지 이게 뭔 짓거리야, 이 찌질아. 진짜 찌질인 남 괴롭히고 남의 마음을 가지고 놀면서 희열 느끼는 너 같은 여자지. 이참에 간호사 아예 그만둬. 너 같은 게 사람 살리는 간호사라니 지나다니던 개가 없겠다. 그리고 그 양다리 걸치던 놈 있지? 제발 그 놈이랑 헤어지지 말고 평생 꼭 붙어 살아. 알겠냐? 결혼을 남자 있다는 거 알고도 좋다고 만나는 그 놈이나 너나 아주 똑같은 인간 말종들이니까 또 한 번 전화하면 신고한다. 알겠어? 저는 그런 그 여자에게 소리를 지른 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그 여자와의 악연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전 여자친구의 배신보다 경민이의 배신이 훨씬 뼈아팠어요. 너무 믿었던 친구였으니까요. 그렇게 상처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9달쯤 지난 어느 날 경민이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것도 잔뜩 초췌해진 몰골로요. 그날은 그래도 여전히 가끔 저희 가족과 왕래하고 지내던
경민이 동생이 오랜만에 놀러 왔던 날이었는데 그놈은 지 동생을 보곤 이렇게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야, 신수영, 넌 이 오빠 전화 받지도 않더니 이 집 와서 그러고 있냐? 내가 진짜 네 가족 아니야? 너 같은 버러지 내 가족으로 둔 적 없어. 그래서 전화도 안 받은 거야. 오빠가 뭔데 여길 찾아와? 무슨 염치로? 그래, 너 대체 여기 왜 왔냐? 어? 시킨 음식 배달인 줄 알고 문 열었더니만 왜 네가 여기로 왔냔 말이야? 경민이 동생의 말에 이어 아버지가 날카롭게 쏘아붙이시더군요. 그놈은 잠시 말이 없더니 갑자기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그리고 왕방울만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러는 겁니다. 실은 돈을 좀 빌리고 싶은데 부탁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왔어요. 아저씨, 아줌마, 늦었지만 전엔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용이야,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그놈은 때늦은 사과라며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걸 들킨 후 그놈은 인생을 자포자기한 채 살았다고 해요. 가족처럼 여기던 저희 가족에게도 자기 동생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모두 절연당한 허탈함이 몰려왔던 거죠. 자기 간지 때문에 스스로 자괴감에 빠졌던 겁니다. 그놈은 술만 마시며 지내다 회사에서도 무단 결근으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현실을 잊게 해주던 인터넷 도박에 우연히 빠져 결국 살던 전세집까지 날린 뒤 비좁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용이야, 네 말대로 내가 스스로 복을 찾다는 걸 나 확실히 깨달았어. 곁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지니까 정말 살 의욕이 안 나더라. 나 진짜로 반성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라도 다시 잘 살아보고 싶어. 너랑 가족들이랑도 관계 회복하고 싶고 다시 직장도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나 이렇게 용기 내서 찾아온 거야. 아저씨, 저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우선 월세집 구할 보증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이자까지 쳐서 갚겠습니다. 저 이젠 절대로 가족들 믿음 배신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다 잃은 뒤에야 그놈은 후회하며 저희 집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때 아버진 일전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그놈에게 따끔히 퍼부어 주셨어요. 은혜도 모르는 검은 머리 짐승, 난 더는 안 거둘 거다. 너는 도와줘도 또 받은 건 금세 있고 원수로 갚을 놈이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칠 뻔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린다. 네가 어떻게 살든 노숙자가 된다고 해도 난 더는 너 이제 신경 안 쓸 거다. 그러니까 당장 나가. 야, 감히 그딴 짓을 해놓고 다시 우리 가족이랑 잘 지내보고 싶다고? 꿈 깨. 이미 버스는 떠났으니까. 넌 우리 가족이 아주 우스웠나 본데 넌 더 이상 우리에게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가. 그 지저분한 발 2번 다시 우리 집에 들이지 말라고. 그놈은 끝까지 잘못했다며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아버지에 이어 울분을 토했고 결국 그놈은 쓸쓸히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그래도 유일한 혈육이라고 경민이 동생은 자기 오빠에게 월세방 얻을 보증금이라도 빌려줬다고 해요. 그런데 그놈은 그 돈을 또 도박으로 다 탕진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경민이 동생도 결국 자기 오빠를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그 뒤 그놈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진 저도 모릅니다. 소식을 들을 길이 없으니까요. 물론 그렇게 오래 중마고로 살아온 녀석이 혹시 나쁜 선택을 한 건 아닌지 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 건지 걱정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저희 가족도 그놈에게 이미 너무 많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건 그놈이었기에 저는 그놈을 찾지도 도와주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이젠 남보다도 못한 사이니까요. 그저 전 한동안은 여전히 그놈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민이 그 녀석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질투를 느끼는 대신 그래도 가질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살았으면 지금의 결과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고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게 공평할 수는 없습니다. 억울하지만
그게 또 세상이더라고요. 하지만 전 절대 경민이 그놈의 팔자가 박복하기만 한 녀석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부모는 없었지만 그놈에겐 저라는 친구가 있었고 저희 부모님이라는 조력자도 있었잖아요. 동생도 평범한 직장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놈은 자신이 받고 얻은 것 대신 갖지 못한 것에 매달리다 결국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았어요. 이렇듯 삶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사람의 인생은 천국이 될 수도 혹은 지옥이 될 수도 있는 법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제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잘 던졌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쳐볼게요.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